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5강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4강에서 선생님 설명드린 게 뭐죠? 승하점의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하점의 원칙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는 뭐다? 로드맵이다. 로드맵을 그릴 때 또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러분 자신한테 있다고 선생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바로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여러분들의 좀 부족한 부분까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을 입학사정관들한테 또 교수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승하점의 원칙,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까지도 승하점의 원칙으로 보여줘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독창성과 일관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창성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 자, 주의할 점이 먼저 있는데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객관성을 수행해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독창성의 원칙이 우리가 제1원칙인 승하점의 원칙 다음으로 두 번째의 독창성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또 우리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증빙서류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의 평가 기준 자체가 70%가 비교과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30%가 교과 성적,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건데 이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또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점부터 또 60점, 50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신이라는 어떤 수치가 되어 있죠. 근데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의 내신의 어떤 격차를 30%로 놓고 보면 사실상 1등급과 9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 혹은 대학마다 약간 다른데 9점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라고 해서 30%를 다 가져가는 학생과 9등급이라고 해서 30%에서 22점이나 21점만 가져가는 학생의 총 내신의 점수 차는 8점에서 9점 차가 납니다. 물론 박빙의 승부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점 차 혹은 0.5점 차, 정말 박빙의 승부일 때는 0.1점 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신 30%를 놓고 봤을 때는 8점에서 9점 정도의 차이다. 그러면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비교과인 70%를 잘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 비교과인 70%가 학생마다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 가겠다, 의대에 가겠다, 교대에 가겠다, 철학과에 가겠다, 유아교육과에 가겠다, 간호과에 가겠다. 학생들의 학과와 전공은 정해져 있는데 비교과 항목이 비교해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해요. 입학사정관들도 비교과의 전공 역량을 평가를 잘 하려면 특색이 있거나 굉장히 진실되거나 본인의 어떤 전공과 본인의 학과를 위해서 굉장히 자신이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비교과를 봐야 되는데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뭐 자사고용 어떤 스펙, 그 다음에 특목고용 스펙, 일반고에서는 그 몇몇의 학생들의 위주한 혹은 아예 손도 안 된 그런 학생부가 들어온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70%의 비교과를 잘 걸러서 판단해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근거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걸로 뽑을까? 비교과 70에 교과가 30이긴 하지만 비교과의 근거가 이렇게 없어진다면 선생님이라도 당연히 다음으로 보는 게 교과 영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을 뽑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 없이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2 원칙인 이 독창성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승하점의 원칙과 결부지어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객관적이면서 여러분만의 진실이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독창성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독창적이라고 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가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인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 학생 중에서 보면 내신 5등급에 우리 제자가 있었는데 컴퓨터공학과 합격을 했는데
제 제자의 문제점은 컴퓨터 실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탤런트를 남을 위해 쓰겠다는 소통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의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능력 플러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을 그려내야지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시장상인들은 영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돈을 주고 척척 보안 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의 어떤 뛰어난 컴퓨터 능력과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을 어떤 재산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시장 상인들에게 거의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 제자 학생의 어떤 재능을 갖고 나눠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동의의 뛰어난 프로그램 실력과 상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생겨났고 우리 제자의 독창적인 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자의 능력을 공익을 위해서 우리 동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텔링과 전공 역량으로 그려냈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갖고 남들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동의만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 동의는 그의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자, 남과 함께 나눈다, 소통한다, 함께 한다 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이 합격하기 위해서 남과 함께 나눈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갖고 타인과 함께 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입학사정관들에게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뛰어난 제자들, 또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뒤처지는 제자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더 가르치기 편할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신도 좋고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많잖아요. 그죠? 전국이 이제 많으니까 선생님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실로 자기의 능력을 갖고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원하고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뭐가 다 갖춰져 있는 학생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가장 큰 어떤 이점은 장점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가 뛰어나건 평범하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선생님의 무조건 선생님의 어떤 역할은 부족한 우리 학생들의 부분을 맞게 훼손시키지 않게 빨리 캐치해서 대학의 선발 기준에 규칙 객관적인 대학의 선발 기준에 맞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적절히 깎아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한 분야에서 너무나 뛰어난 학생들도 있었고 또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입시의 성패를 좌우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뭐다? 결정지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이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갈 수 있는 지도를 짜고 그 지도대로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또 지쳤을 때 격려하고 맞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들 의지와 열정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거기에 좀 더 재능적으로 맞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안 맞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뚝심 있게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교에 가겠다는 그 열정과 의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관성의 법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록의 어떤 전형이에요. 기록.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1학기까지의 꾸준한 기록이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독창적이기도 하고 어떤 승하점도 있고 자기의 단점, 약점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진솔함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딱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것이 계속 연관성을 갖고 가지 않고 한 번 한 걸 갖고 그걸 우리가
그 학생의 어떤 달란트와 재능이 지속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 번째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이다. 우리 이제 성훈이 예를 좀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선생님 의견란에 쓰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생님들의 의견란에는 한결같은 학생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성훈이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막 독창적이거나 어떤 막 승하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 선생님 의견란에 굉장히 아이의 행동과 생각이 일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때 초반에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어떤 생활기록부 1학년, 2학년 거를 틀어서 조금 더 독창적으로 만들거나 조금 더 의미를 재해석해서 의미를 재부여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일관적인 거를 인정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도할 때 이 학생의 일관성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3 때 굉장히 센 비교과 영역을, 센 어떤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성은이의 어떤 비교과 일관성을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매번 했던 것이 신문 스크립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신문 스크립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신문 스크립을 통해서 우리 제자가 뭘 깨닫고 뭐를 알아갔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신문 스크랩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고3 때는 똑같은 기사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기자들마다 신문사의 기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약간씩. 이걸 다 분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성은이는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일관성 안에서의 독창성을 찾아서 그 독창성으로 성은이만의 전공 역량을 찾았습니다. 성은이는 그동안 스크립펜 신문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같은 주제의 기사들과 칼럼들을 찾게 했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기사와 칼럼들이 신문사와 기자에 따라 어떤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어떻게 독자들과 대중들에게 전달되는지 성훈이와 함께 연구해 가기 시작을 했고, 그의 성인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신문방송학계의 전공 역량을 인정을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일관성이라는 것이 빛을 발해서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마지막 진실성, 승화점의 원칙, 독창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그 모든 원칙 안에는 진실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방향으로 가지 않게 잡아주고 방법들이 처음 로드맵을 계획한 방향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게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이죠. 이 모든 안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 원래 로드맵에서 짠 계획대로 가지 않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그때그때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스토리텔링 기획 방법을 조금 더 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생님의 이 인강 수업의 거의 80%는 뭘로 돼 있냐면 선생님의 경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이 필드에서 가리킨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선생님이 깨달은 거, 학생을 통해서 깨닫고 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발견한 게 지금 다 교재와 선생님 강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아직까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일반화돼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 개인에 대한 컨설팅만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 컨설팅을 갖고는 구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올바른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우선은 선생님의 경험 70%에서 80% 정도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술적인 내용들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어떤 그 학문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입시 쪽으로 제가 가져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의 스토리텔링을 파악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 학생의 외형적인 능력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면, 학생의 어떤 지금 트라우마,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기 전에 이 학생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태도 및 학생의 외형적 학습 동기와 목표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학생의 내면적 학습 동기와 목표를 파악하기 전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성향, 목표, 학습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학생의 동기가 되는 그 시발점, 학과가 정해지기 전까지 학생이 하고 싶은 그 목표와 욕구가 본인의 내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억지로 학생이 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르치는 전문 강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학생의 어떤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스토리텔링에서 어려운 부분은 똑같이 대학을 간다고 하는 학생들, 똑같은 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성향이 다 달라서 이왕이면 그 학생의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경영학과의 어떤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공을 하는 학생이라도 조금 더 외형적인 학생이 있고 내형적인 학생이 있고 문화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이 있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봉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향을, 학생의 외형적 파악 단계에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학생의 외형적인 파악이 끝나면 두 번째는 학생의 이제 마음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떤 마음이, 겉으로는 의대에 간다고 하는데 정말 본인이 원해서 의대에 간다고 하는 건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내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내면 파악은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피상적 학습 동기와 목표 대신에 학생의 내면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학습 성향. 외형적인 학습 성향과 내면적인 학습 성향은 달라요. 외형적인 학습 성향은 이미 성향 자체가 굳어진 거고, 내면적인 학습 성향은 굳어졌지만 본인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것을 하고 싶지만 굳어졌지만 사실은 B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 자기 욕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일치를 시키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파악에서는 정말로 왜 이 학과와 대학을 가고 싶은 동기와 목표를 찾아내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학생의 트라우마까지도. 그러니까 교육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교육을 도와주는 어떤 도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이제 국한된 건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의 역할은 지식만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아이의 인생이 들어가는 입시 게임이에요. 인생 안에는 지식도 있지만 아이의 그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도 있는 것이고 정말 멘토 같은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뭔지까지 정확히 찝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입시 스토리텔링 자체가 잘못되고, 그러면 아이가 대학 갈 때 나중에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우선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알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습 능력 유무도 또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글쓰기와 말하는 창의적인 재능들이 좀 내재되는 게 많아서 조금만 건드려줘도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또 막상 너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판단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외형적인 것, 두 번째 내면적인 것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이제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에 가고 싶어서 오는 학생도 있고 어느 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또 어떤 학과에 가겠다고 온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동기부여가 돼야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의 시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를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직 학생 스스로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습에 있어서 명확한 동기화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평가 단계이며, 입시 준비와 동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너는 이 학과, 우리 대학이 이 학교로 오려고 생각을 했으며, 그 생각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너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며,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스스로 깨닫고 느낀 것이, 너만의 깨닫고 느낀 것이 무엇이며,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좀 더 전공 역량이 형성되고 커지고 그 전공 역량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입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준비와 동기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걸 갖고 학생에게 맞는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고 대학 및 학과가 결정이 돼야 이 대학과 학과에서 원하는 규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적인 규칙들이 있단 말이야.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갈 때 내가 내 이야기만 찾아가지고 내 이야기만 만들어서 그렇게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걸 또 이제 비로소 대학과 학과가 원하는 규칙과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맞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의 주관화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객관화. 이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단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파악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학생에게 맞는 학생의 적성과 희망 목표에 맞는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고 구체적 학생부 종합전형을 로드맵을 구상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 그러니까 비로소 대학 및 학과가 결정이 되고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 및 학과가 결정이 돼야 규칙과 방법들이 정해지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 및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에 들어가는 단계 이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어떤 전 단계 이제 프리프로덕션. 그러면 프리프로덕션은 프로덕션 지도하기 전에 전 단계지. 그러면 이제 계획 전 단계가 되면 그 계획표를 갖고 이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육으로 실행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과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단계를 통해 세운 학생부 종합전형 계획과 전략을 통해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갈 객관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 이번 장에서는 자, 저번 강에서의 승학점, 이번 5강에서의 일관성, 또 하나가 뭐였어요? 독창성. 이거를 갖고 만드는데 진실한 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로드맵 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위를 일관적이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제 로드맵을 짜면은 여러 가지 기획적인 단계들에서 이제 학생만의 방향이 설정이 되죠. 그걸 어떻게 만드냐? 생활기록부에 7대 창제활동 속에 정확하게 넣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만드냐?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 안에 정확하게 넣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대학 입시를 치러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혹시나 재수생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정도면 한번 대학 입시를 수시로 치러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대학마다 건이 있습니다. 건. 무슨 건이냐? 이제 자소서를 매번 입시에서 다운을 받죠. 어디서? 대학교 홈페이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운을 받지. 자료실에서. 자,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뭐 이렇게 있는데 대학마다 간혹가다 재학생들에게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죠. 뭐 특기자 전형 같은 이런 부분에는. 그러면 검정고시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 특히 잘 들으면 보통 대학에서 몇 건을 요구하냐면 10건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 1건, 2건, 3건, 4건, 5건, 저기서 10건까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가 10가지 정도는 있어야 대학에서 좀 원하는 그런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이라는 게 한 번에서 두 번에서 이걸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 한 번에서 대학에서 원하는 건 10건까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의 원하는 역량들을 넣어야 돼요. 전공 역량도 넣어야 되고, 리더십도 넣어야 되고, 문화다양성도 넣어야 되고, 봉사도 넣어야 되고, 프로젝트도 넣어야 됩니다. 10건 안에 어떻게 이거를 구분지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에서 이미 대학이 뭘 원하는지 알고 방향에서부터 그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합격하는 서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생계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뒷강서부터 가면 생계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대 창제 활동 영역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건수는 보통 10건에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 20건 정도는 돼야 자기가 원하는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방법을 갖고 또 새롭게 규정된 교육부가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고등학교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